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가자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대저기압은 열대해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말하는데 특히 열대해역 중에 위도 5도에서 25도의 해역에서 열대저기압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이 약 27도씨, 표준 수온이 27도씨 이상인 해역에서 잘 발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저기압도 있어요. 열대저기압 중에 이렇게 17m/s, 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태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배울 거냐면 열대저기압의 구조, 그러니까 열대저기압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기압 분포, 풍속 분포, 강수량 분포 이렇게 세 가지 학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열대저기압의 이동, 열대저기압이 이동할 때 날씨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와 이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보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열대저기압의 구조입니다. 열대저기압의 구조 들어가기 전에 우리 2023학년도 대수능 7번 문항 풀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어느 날 18세의 지상일기도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선지는 풍속을 물어보고 있어요. 풍속은 이 등압선 간격을 보고 유추할 수 있죠.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대체로 풍속이 빠르다라는 거를 통해서 풍속 유추할 수 있고 아니면 태풍의 이동 방향에 오른쪽인 위험반원의 비가 위치했으니까 비에서의 풍속이 조금 더 클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여러분들이 잘 풀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니은과 디귿선지입니다. 우선 니은선지를 보면 공기의 연직운동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공기의 연직운동이라 하면은 공기의 상승운동 그리고 공기의 하강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C 지점을 보니까 C에서는요 강수량이 많습니다. 강수량이 많다라는 것은 저근형 구름이 두껍게 발달해 있다라는 뜻이고 저근형 구름이 두껍게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상승기류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에서는 일단 상승기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D를 볼게요. D는 구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지금 매우 적으니까 구름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상승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하강기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C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D에서 약한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면 니은선지는 어떻게 풀이가 돼요? 공기 연직운동은 지금 C에서가 상승기류가 D에서의 상승기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 지점이 D 지점보다 연직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은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D에서 하강기류가 강하게 발달한 거라면 니은 선지의 정오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C에서 강한 상승기류 나타나는데 C보다 더 강한 하강기류가 나타난대요. C에서의 상승기류의 세기보다 D에서의 하강기류의 세기가 더 강하대요. 그러면 연직운동은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을 모두 포함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C에서의 연직운동보다 이 D에서의 연직운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공기 연직운동은 C점이 D점보다 활발하다라는 말이 틀린 선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호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열대저기압의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니은선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선지 이 부분 지금은 약간 애매하지만 열대저기압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선지도 보겠습니다. 디귿선지도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요. C 지점에서는 남풍계열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부는지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저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제주도 근처에 태풍의 중심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 근처에 태풍의 중심 위치했는데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이렇게 강수량이 적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강수량이 거의 없는 이 영역을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럼 태풍의 눈 부근에서 이
C에서의 바람의 방향을 물어본 거예요. 태풍의 눈은 어떻게 보면 태풍의 중심이니까 강한 저기압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태풍의 눈 방향으로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데,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온다라고 친다면 디귿선지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라 이건 지금 북풍 계열의 바람이니까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 경우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디귿선지를 맞다라고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디귿선지도 살짝 확실한 답을 고르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선지 역시 이 열대저기압의 구조를 학습한 후에 다시 한번 디귿선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저기압 구조 먼저 학습하고 이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저기압의 구조라고 하는 말은요. 자, 일단 열대저기압을 우리 이제 태풍이라고 쓰겠습니다. 열대저기압 중에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의 구조인데요. 태풍의 구조는 태풍의 연직 당면에서 기압 분포, 풍속 분포, 강수량 분포 이렇게 세 가지 동들을 보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압 분포를 보겠습니다.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열대저기압을 그러니까 태풍을 일기도에 나타내었을 때 등압선이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내요. 원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중심에 자 태풍은 열대저기압이니까 중심에 이렇게 저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등압선이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좀 조밀하게 나타납니다. 조밀하게 나타나다가 태풍의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간격이 넓어져요. 자, 이런 형태의 등압성 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기압을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여기는 기압이고요. 여기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외부에서 태풍의 중심 쪽으로 들어올수록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압 분포를 그려오면 여러분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압이 대체로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압 분포가 되겠고요. 자, 우리 이 등압선의 형태 잘 기억해서 풍속 분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압선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는 등압선이 매우 이렇게 조밀하게 나타나고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이렇게 등압선이 풀린다고 했죠? 등압선 간격이 점점 넓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풍속 분포를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세로축이 풍속이고요. 가로축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태풍은 북반구 저기압에 해당되니까 북반구 저기압에서는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죠?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그려볼게요.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데요. 우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압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기압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 기압은 단위 면적의 공기에 작용하는 힘이죠. 기압은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의 차이가 계속 작용해요. 그 뜻은요.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태풍의 중심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데 이 공기덩어리가 계속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기덩어리에 계속 힘을 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상자를 힘을 주고 계속 민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기덩어리에 힘을 계속 가하면 이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되겠죠? 공기덩어리의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갈수록 태풍의 중심 쪽으로 갈수록 이 공기덩어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요. 등압선 간격이 외곽보다는 지금 중심부가 더 좁기 때문에 태풍에서 자,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일기도에서요.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대체로 풍속이 빠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 쪽으로 들어갈수록 등압선 간격이 좁으니까 풍속이 대체로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태풍이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점차 빨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계속해서 빨라질까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풍속과 바람의 방향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압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일 때,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직선일 때, 자,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라면 풍속이 빠를수록, 자, 만약에 풍속이 느리다면, 자, 풍속이 느릴 경우, 풍속이 느리다면 이런 식으로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바람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풍속이 빠르다면 풍속이 빠를 경우 다시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렇게 그리면 바람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어때요? 이 등압선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이루는 이 각도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풍속이 빠를수록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과 등압선이 이루는 각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매우 빠르다면 이렇게 등압선과 바람이 점점 나란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바람에 작용하는 힘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학2 내용을 좀 다루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구학 1 수준에서는 자연현상에서 바람의 풍속이 빠를수록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점차 등압선과 나란해지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지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풍속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죠. 자, 풍속이 빨라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등압선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점차 나란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과 등압선이 점차 나란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등압선과 바람이 이렇게 나란하게 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는요, 이렇게 바람이 빙글빙글 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 가나요? 자, 이렇게 바람이 빙글빙글 도니까 다른 곳에서 들어온 이 바람도요, 결국에는 이 빙글빙글 도는 이 바람 때문에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치 이 바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바람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바람을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빙글빙글 도는 바람이 바람의 벽처럼 느껴지죠. 자, 이러한 바람의 벽을 우리는 태풍의 눈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가 태풍의 눈벽이에요. 여기가 태풍의 눈벽이고요. 그리고 눈벽 안쪽에 있는 영역, 이 부분이죠. 눈벽 안쪽에 있는 이 영역을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벽의 특징은요, 눈벽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 바람이, 그렇죠,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눈벽에서는 바람이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붑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특징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눈벽에서는 바람이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자, 그랬을 때 풍속이, 자, 이렇게 지금 태풍 안쪽으로 들어올 때 풍속이 계속해서 빨라진다고 했죠. 빨라지다가 이 눈벽에서 풍속이 최대값을 가집니다. 눈벽에서 풍속이 최대값을 가지고 눈벽 안쪽에서는 바람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눈벽 안쪽은 바람이 거의 안 불어서 풍속이 거의 제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거리에 따른 풍속분포 나타내보면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지다가, 자, 어디에서 최대값을 찍는다고요? 그렇죠. 태풍의 눈벽에서 최대값을 찍고,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왜 줄어들어요? 태풍의 눈벽 안쪽 영역에서는 바람이 태풍의 눈벽을 뚫고 진입할 수 없으니까 눈벽 안쪽은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풍속이 가장 빠른 이 부분을 태풍의 눈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눈벽 안쪽에 있는 영역인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을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풍속분표를 통해서 태풍의 눈과 눈벽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속이 빠를수록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이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강수량 분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량 분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앞서서 태풍의 구조를 지금 2D로 나타냈잖아요. 태풍의 구조를 3D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태풍의 눈벽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태풍의 눈벽은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3D 구조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태풍의 눈벽 안쪽은 태풍의 중심 위치하니까 강한 저기압을 띠죠. 네, 이런 식으로 태풍의 눈벽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하층에서는요, 중심이 저기압이니까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죠. 자, 그래서 바람을 이런 식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오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온 바람 있죠?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풍속이 점점점 빨라지다가 자, 지금 눈벽에 부딪혔어요. 눈벽에 부딪히고 이 눈벽 안쪽으로는 바람이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죠. 바람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눈벽을 뚫지 못하고 이 눈벽을 타고 이런 식으로 덩쿨 줄기처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덩쿨 줄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상층에서는 이렇게 덩쿨 줄기처럼 올라간 이 바람이 유출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태풍의 상층부는 마치 바람이 불어나가니까 고기압과 같은 성질을 가지죠. 자,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가 유출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층과 하층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의 상층은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바람이. 그렇죠. 마치 고기압처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하층은 어떻게 봅니까? 하층에서 바람은 저기압이니까, 지상에 저기압이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상층과 하층에서의 바람 분포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태풍의 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풍의 눈에서는요, 바람이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해요. 바람이 눈벽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태풍의 눈은요, 공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 공기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층도 공기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층의 공기가 너무 부족해서 이 상층의 공기를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요. 하지만 강하게는 끌고 내려오지 않고 약하게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눈에서는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돼요. 자,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지만 태풍의 중심이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애초에 이 공기 덩어리가 내려온 이유 자체가 태풍의 중심에서 공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강기류가 매우 약합니다. 이 약한 하강기류는 이 태풍 중심의 기압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 힘은 없어요. 그래서 태풍의 중심은 여전히 저기압이지만 태풍의 눈에 공기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상층에 있는 공기를 끌어내려오는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하더라라는 정도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 특징 한번 가볼게요. 자, 태풍의 눈 특징은요, 우선 첫 번째,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요,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자, 지금 하강기류가 나타나잖아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구름이 잘 만들어지나요? 구름이 소멸되죠? 그래서 구름 없이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여러분들 학습해 주길 바라고, 자, 다음으로 태풍의 눈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의 눈벽에서는 지금 덩쿨 주기처럼 강하게 솟구쳐 올라가는 바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태풍의 눈벽 부근은요, 이렇게 눈벽을 타고 올라가는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벽 특징도 한번 봐볼게요. 자, 태풍의 눈벽. 눈벽 특징 첫 번째는요,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요. 눈과 다르죠? 자, 이렇게 태풍이 눈벽을 타고 올라가는 덩쿨 줄기처럼 올라가는 바람인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니까 구름 어떻겠어요? 구름. 구름 매우 두껍고 크게 발달하겠죠? 자, 그래서 매우 두꺼운 구름인 저근형 구름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저근형 구름이 태풍의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근형 구름이 이렇게 태풍의 눈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구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구름이 나타납니다. 마치 스톤헨지처럼 이 거대한 구름의 장벽이 태풍의 눈을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태풍의 눈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눈벽이죠. 자, 그리고 눈벽 특징에 아까 세 번째도 있었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앞서 했던 바람이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분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분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여러분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의 외곽 부분 한번 볼게요. 태풍의 외곽 부분에서는요, 자, 이렇게 유출류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바람 있죠?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어때요? 서로 엇갈리죠? 자, 여러분, 바람이 서로 엇갈립니다. 상층과 하층에서 바람이 서로 엇갈리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람 어떻게 운동할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온대저기압 할 때 정체원선에서 파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파동이 왜 일어났어요? 소용돌이가 형성되어서. 소용돌이는 왜 일어났나요? 위와 아래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면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서 부는 바람 말고 위쪽과 아래쪽에서 이렇게 강물이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봅시다. 거기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놔요. 그럼 이 나뭇가지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위쪽 끝은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아래쪽 끝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나뭇가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시계 방향의 순환세포들이 여러 개로 나타나요. 그래서 시계 방향의 순환세포,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계 방향의 순환세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은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위쪽은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에선 오른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두었을 때 위쪽 끝은 왼쪽으로, 아래쪽 끝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나뭇가지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순환세포 자체는 약한 기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고결 만들어지고 막 여기서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결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한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태풍의 기압 분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구름의 영향은 있어요.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구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구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강기류 구름 없고요. 상승기류에 이런 식으로 구름이 다시 발달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구름이 없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구름이 있는 곳에서는 비가 이렇게 내려요. 자, 구름이 없는 곳 비가 내리지 않고요. 구름이 있는 곳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눈벽 부근에서는 거대한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비가 세차게 내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 태풍의 눈 부근은요.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 파악하고요. 강수량 분포를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수량 분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일로 옮기고, 자, 여기 그래프로 강수량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강수량이고요.
여기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강수량은요,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를 반복하다가 태풍의 눈벽을 지나서 태풍의 눈에 들어오면 어때요? 비가 거의 안 오죠. 왜냐? 태풍의 눈은 맑은 날씨니까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거의 제로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개형이 그려진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 가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태풍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태풍의 눈과 눈벽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눈이랑 태풍의 눈벽과 관련된 특징,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면 문항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대저기압의 구조였고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열대저기압 구조 첫 번째 기압 분포였습니다. 열대저기압은 일기도에 열대저기압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등압선이 동심원 모양을 나타나니까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더라? 기압이 점점 낮아지더라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풍속 분포입니다. 태풍의 중심 쪽으로 갈수록 점점 풍속이 증가하다가 자, 태풍의 풍속이 증가하면 점차 바람이 부는 방향이 등압선과 나란해진다고 했어요. 등압선과 나란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바람이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바람, 마치 바람의 벽같이 느껴지죠? 바람의 벽을 뭐라 한다고 했어요? 태풍의 눈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태풍의 눈벽이 발달하게 되고 태풍의 눈벽 안쪽 영역을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람은요, 이렇게 불어 들어오다가 태풍의 눈벽을 만나면 눈벽 안쪽으로 이 눈벽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풍속분포는 점점점 증가하다가 눈벽에서 최대를 이루고 눈벽 안쪽 영역인 태풍의 눈에서는요, 풍속이 급격히 감소한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라는 거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 분포에서는요, 태풍을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태풍의 눈과 눈벽의 특징 알 수 있었다고 했죠. 자, 태풍의 눈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지만 실제로 여기 태풍의 중심이 고기압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기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여전히 매우 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맑은 날씨가 지속됩니다. 왜요? 하강기류가 나타나니까 태풍의 눈에서는 맑은 날씨가 지속돼요. 자, 그리고 눈벽의 특징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벽은요, 이런 식으로 눈벽 부근을 덩굴줄기처럼 바람이 둘러싸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둘러싸서 올라가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자,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바람이 이 태풍의 눈 부근, 태풍의 눈벽에서 가장 강하잖아요. 가장 강하게 불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등압선과 거의 나란하게 분다라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잘 파악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의 외곽을 보면 이렇게 상층과 하층에서 바람이 엇갈려서 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이 순환세포 때문에 구름의 분포가 반복적으로 패턴을 이루면서 강수량이 있고 없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수량이 적어졌다 많아지는 이러한 패턴을 나타나게 되고 태풍의 눈에서는 날씨가 맑으니까 강수량이 거의 없더라라는 것까지 이 강수량 분포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그림도 그래요. 자, 이거는 교과서 85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자, 지금 태풍의 눈을 보면 태풍의 눈에서 약한 하강기로 나타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맑은 날씨가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태풍의 눈벽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덩굴줄기처럼 태풍의 눈을 감싸고 태풍의 눈벽을 따라서 상승하는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해요. 그래서 보니까 태풍의 눈벽은요, 이런 식으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외곽층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순환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 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구름이 있고 없고를 반복하는, 자, 여기 없고 여기 있죠. 있고 없고를 반복해서 강수량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하층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태풍의 상층에서는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더라 라는 것까지 잘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열대저결의 구조였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열대저결 구조 완벽하게 파악했으니까 문항 같이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선지는 아까 풍속 물어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풍속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풍속은 등압선 간격이 지금 B에서 더 좁으니까 B에서 풍속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A점이 B 지점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공개 연징 운동은 C점이 D점보다 활발하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태풍 영역인데 태풍 영역에서 강수량이 거의 없는 부분에 있죠. 강수량이 거의 없어서 날씨가 맑은 이 영역을 뭐라 하나요? 그렇죠. 태풍의 눈 특징 가봐야죠. 자, 태풍의 눈 하강기류, 약한 하강기류 발달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다라고 했죠. 날씨가 맑으니까 이렇게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뭐예요? 이곳은 태풍의 눈이 위치한 곳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태풍의 눈에 거의 붙어 있는 이 C는요, 태풍의 눈벽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의 눈벽의 특징을 끌고 와야겠네요. 자, 태풍의 눈벽의 특징 첫 번째, 우선은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난다 있었습니다. 강한 상승기류.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두꺼운 저근형 구름이 눈벽을 따라 감싸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태풍의 눈벽은 이런 식으로 강수량이 매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저근형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요. 자, 그랬을 때 D 지점은 지금 구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 강수량이 거의 없으니까 구름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D는요, 태풍의 외곽에서 구름이 좀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강기류가 나타나서 구름이 거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이 부분은요, 태풍의 순환세포에서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순환세포 자체는 매우 약한 순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더라도 여기에 기압이 고기압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태풍의 기압 분포는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안쪽으로 갈수록, 중심 쪽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감소하는 형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환 자체가 매우 약하니까 여기에는 하강기류도 매우 약한 하강기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D 지점에 구름이 없는 이 지점도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니은선지 풀 수 있습니다. 니은선지 공개 연징운동 물어봤는데, 자, 우선은 C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거 파악했죠. C에서 강한 상승기류 나타납니다. 자, D에서는요, 약한 하강기류 나타나죠. 그러면 연징운동이 상승기류 그리고 하강기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상승기류가 지금 C에서는 강하고 여기선 하강기류가 약하니까 연징운동 자체는 어디에서 강한 거예요? 그렇죠. C에서도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기 연징운동은 C점이 D점보다 활발하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풀리죠. 자, D부터 볼게요. C점에서는 남풍결의 바람이 분다. 자, 이거는 태풍의 눈벽 세 번째 특징 이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태풍의 눈벽 부분에서는 등압선과, 자, 풍속이 빨라서 등압선과 거의 나란한 바람이 분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도록 표시해 볼게요. 자, 저기압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을 돌겠죠. 이런 식으로 바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불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C에서는요, 거의 완전 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남쪽으로 완전 바람이 불죠. 자, 그렇기 때문에 C에서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풍 계열이 아니라 오히려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태풍 문항을 풀다가 이런 아리까리한 니은 선지와 디귿 선지처럼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선지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태풍의 눈벽과 눈의 특징들, 그리고 태풍의 전반적인 입체적인 구조라던가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풀어보면 좀 잘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풍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태풍이 이동할 때 날씨 변화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풍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대기대수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들 있죠? 그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대기대순환에 의한 영향입니다. 자, 대기대순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위도,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위도 0도, 적도와 그리고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대기대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우리가 학습할 예정인 표층 해류와 대기대순환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편서풍과 무역풍이 분다라는 정도만 인지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적도 그리고 위도 30도, 위도 60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 그러니까 서풍이 불죠?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불고요. 위도 0도와 30도 열대 해역에서는요, 이렇게 무역풍이 붑니다. 자, 그랬을 때 태풍은 위도 5도에서 25도인 해역인 열대역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풍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태풍은요, 북상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왜 북상하려는 성질이 있는지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풍은요, 북상하려고 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람이 무슨 방향을 불죠? 이쪽 방향. 그러니까 서쪽으로 불죠. 그래서 무역풍으로 인해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요. 원래는 자기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태풍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서쪽으로 편향됩니다. 무역풍 영향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하는 태풍이요. 태풍이 이렇게 잘 가다가 위도 30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30도보다 북쪽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편서풍은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동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태풍의 이동 방향이 변하는 이 지점.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향점이라고 부릅니다. 전향점은 태풍의 이동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전향점은 그리고 위도 몇 도에 나타나나요? 위도, 그렇죠. 30도에 나타나는 점 우리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렇게 어때요? 포물선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포물선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이 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전향력에 의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향력을 살짝 언급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향력. 전향력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물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가상의 힘, 힘을 전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나타난다고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자, 지구 자전에 의한 가상의 힘입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가상의 힘. 자, 그랬을 때 지구 자전에 의한 이 가상의 힘 때문에 물체 이동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말이죠. 왜 전환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북극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에서 지구 바라보면 이 가운데에 북극 있겠죠. 그리고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인데 지구는 서에서 동방향으로 자전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상태로 그대로 원판에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구의 북극을 바라본 모습과 같이 이 원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쪽으로 공을 이렇게 던집니다. 자, 그런데 원판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판이 이렇게 회전해서 A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동했고요.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동했고요. C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원판이 회전했지만, 자, 원판이 이렇게 회전했지만,
공을 날린 이 궤적 자체는 변하지 않죠. 공을 날린 궤적은 그대로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도달해요? C에게 도달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A는 분명히 B 쪽으로 던졌는데 A 입장에서는 지금 C가 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요, 공을 던진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C한테로 갔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가상의 힘, 그러니까 공에 어떤 가상의 힘이 존재해서 그 힘을 받아서 C 쪽으로 공이 휘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가상의 힘을 우린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도 이 원판과 똑같이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도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향력은요, 무슨 쪽으로 작용해요? 자, 지금 북반구니까 북반구로 가정했죠. 북반구의 경우 전압력은요, 무슨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항상 우리가 힘을 다룰 때는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크기가 어떤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무슨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이렇게 C 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지죠. 그래서 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북반구 한정이에요. 그랬을 때 크기는 여러분, 자,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전압력의 크기는 2V 오메가 사인 파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전압력이고요. 이 친구는 물체의 이동 속도, 그리고 이 친구는 지구 자전 각속도라고 해서 거의 정해져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위도입니다. 위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전압력이 어떻다? 전압력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전압력의 방향과 크기, 이 정도 학습하고요. 자, 이제 태풍이 왜 북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풍은 저기압이죠. 저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단순화시켜서 태풍 주변의 바람을 이렇게 나타내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바람이 어때요? 남쪽으로, 대체로 남쪽으로 불고요. 여기서는 태풍에서 바람이 대체로 북쪽으로 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방위표도 그릴게요. 자, 그랬을 때 남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그려보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남쪽으로 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대체로 바람이 북쪽으로 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전압력 어디로 적용합니까? 물체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직각 오른쪽 방향. 이쪽이 직각 오른쪽이죠. 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이 이쪽이죠. 자, 이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래로 갈수록 위도가 낮아질수록 전압력 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도가 낮아질수록 전압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 전압의 크기가 위도가 낮아질수록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태풍의 왼쪽 원반은요, 전압력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원반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원반은 전압력이 점점 커지는 방향을 불고 있는데, 전압력 무슨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전압력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 볼게요. 여기에서 위아래 전압력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의 위쪽과 아래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달라요. 힘의 크기가 다르면은 이 공기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이전에 나뭇가지 돌려봤죠? 나뭇가지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위쪽 강물은 빠른 속도로 흐르고요. 아래쪽 강물은 좀 느린 속도로 흘러요. 그랬을 때 여기 나뭇가지를 선생님이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이 위쪽 끝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죠. 근데 아래쪽보다 위쪽 끝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점점 나뭇가지가 이런 식으로 눕겠죠. 무슨 방향으로 휘어요? 무슨 방향으로 누워요? 점점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눕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 자체가 점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공기도 볼게요. 여기 공기도, 자, 지금 위쪽은요, 강물의 흐름이 빠르고 아래쪽은 강물의 흐름이 느려요. 여기 나뭇가지 둬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나뭇가지 속력이 더 빠르니까 점점 더 나뭇가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눕겠죠. 자, 그러면 나뭇가지가 전반적으로 무슨 방향으로 회전합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도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 공기 덩어리가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축이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공기 덩어리 이쪽은요, 지금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공기 덩어리 이 왼쪽도 지금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쪽 방향의 힘이 지금 태풍이 양옆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 전체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전압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압력이 위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공기덩어리가 생겨나게 되고, 이 회전하는 공기덩어리가 각각의 축 역할을 해서 이 축이 회전하면 회전한 축에 의해서 이 태풍이 발사된다라는 거죠. 야구공이 발사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구공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축에 의해서 야구공이 이렇게 발사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들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나요? 그래서 태풍이 북상하는 이유는 위도에 따라서 전압력이 차이 나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려고 하는 힘을 받더라 라고 인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호기심 풀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태풍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인 북태평양 고기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고기압이냐면,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은요, 대기 대순환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보이죠? 여기 부분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잘 발달합니다. 자, 무슨 부분이요? 위도 약 30도 부근이죠? 자, 지금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기압대가 잘 발달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고기압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이후에 학습하게 될 대기대순환과 표층해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나타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도 30도 부근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지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제주도 있고요. 여기 울릉도 독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위도 30도에 이렇게 위도선을 하나 그려보고, 그리고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도 30도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위도 30도에서는 뭐가 생겨요, 여러분? 태풍 이동 경로에 전향점이 나타난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죠. 자, 위도 30도에서는 전향점 나타나고요. 자, 동시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왜요? 태풍은 저기압이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아무래도 고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고기압을 통과하면 좀 상쇄돼서 저기압이 죽겠죠. 자, 그리고 이 고기압은 여러분 기단이라고 했죠. 기단이 주로 고기압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북태평양 기단이 위치하고 있고, 기단은 거대한 공기 덩어리잖아요. 공기 덩어리를 뚫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요, 가장자리를 따라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리고 전향점에서 태풍 이동 경로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태풍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었다고 해봅시다. 세력이 강화돼서 이런 식으로 넓어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확장되었어요. 자, 이렇게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자, 다시, 자,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동 경로로 태풍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바뀌어요. 이동 경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태풍 이동 경로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리고 전향점에서 태풍 이동으로 휘어져야죠. 휘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어때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 한번 볼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는 계절이 언젠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계절,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이죠? 맞습니다. 바로 여름철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하면서 태풍의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여름철인 7, 8월에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미쳐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렇게 태풍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점 잘 파악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의 이동에 따른 날씨 변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이 이동할 때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풍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자, 태풍은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바람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영역이죠.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영역은 바람이 부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요? 이동 방향이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반원이에요?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풍속이 매우 빠르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험 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위험 반원이에요. 자, 반면 이쪽 이동 방향의 왼쪽 부분 볼게요. 자, 이동 방향의 왼쪽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태풍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속이 상쇄돼서 풍속이 약하게 나타나요. 풍속이 약하니까 이곳은 좀 안전하죠. 그래서 이곳을요, 태풍 이동 방향의 왼쪽을 안전반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가항반원은 풍속이 그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더라도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위험 반원은 태풍 이동 방향의 무슨 쪽이나 태풍 이동 방향의 그렇죠, 오른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전 반원은요, 태풍의 이동 방향의 무슨 쪽? 맞아요. 왼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태풍 다시 이렇게 이동합니다. 태풍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요. 1번, 2번, 3번. 그랬을 때 A 지점과 B 지점에서 풍향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단순화시켜서 바람을 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시점일 때 이렇게 바람이 불고, 2번 시점일 때 바람이 이렇게 불고, 3번 시점일 때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풍향이 대체로 무슨 방향으로 회전합니까? 풍향이 대체로 이렇게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근데 무슨 반원이에요? 지금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A는 위험 반원에 위치하는구나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 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자, B도 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바람 그리면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1번, 2번, 3번 시기. 그러니까 풍향이 어떻게 변해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B 지점은 지금 이동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슨 반원? 안전 반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위험 반원에서는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요. 안전 반원에서는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풍의 이동에 따른 수온, 기압, 그리고 풍속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은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태풍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데 관측소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관측소가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기압과 풍속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태풍이 점점점 올라옵니다. 이거 태풍의 눈벽을 그리겠습니다. 태풍이 점점 북상해요. 자, 이렇게 태풍이
점점 P 쪽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는 풍속이 어떻습니까? 풍속이 점점 증가했죠. 기압부터 할까요? 자, 다가올수록 지금 태풍과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니까 태풍은 저기압이죠.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작아지다가 가장 거리가 가까울 때, P와 가장 거리가 가까울 때 이 지점에서 저기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죠. 그래서 기압이 이때가 가장 낮습니다. 이때가 가장 낮고요. 여기서 자, 그리고 태풍이 다시 P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기압이 다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압 분포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리고 풍속 분포도 보겠습니다. 풍속 눈벽에서 가장 빠른데 눈벽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눈벽이 점점점 P 쪽으로 다가옵니다. 눈벽이 점점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풍속이 점점 빨라지겠죠. 풍속이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지다가 눈벽과 가장 지금 가깝죠. 눈벽과 가장 가까울 때 풍속이 최대를 이루고 눈벽에서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풍속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속 그래프와 기압 그래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태풍의 눈이 통과한 경우 봐봅시다. 자, 태풍의 눈이 통과한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지금 P가 위치하는 경우. 자, 그럼 P에서의 풍향 변화. 자, 다시 P에서의 풍속과 기압 변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이 점점 P 쪽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눈벽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태풍의 중심도 다가오고 있어요. 태풍의 중심이 다가오니까 기압 어떻습니까? 기압 점점 더 감소하죠. 기압 감소하다가 이렇게 태풍의 눈 안에 쏙 들어왔어요. 태풍의 눈 안에 쏙 들어왔을 때 기압 가장 낮죠. 가장 낮다가 태풍의 눈에서 태풍이 벗어납니다. 그러면 기압이 다시 높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거는 앞서서 태풍의 눈이 통하지 않았을 때랑 똑같은 그래프죠. 자, 지금 풍속 그래프가 좀 달라요. 자, 풍속 그래프도 같이 그려볼게요. 자, 태풍의 눈벽이 다가옵니다. 눈벽이 다가오면 풍속 점점 빨라지죠. 풍속이 점점점 이렇게 빨라지다가 자, 지금 P에 태풍의 눈벽이 닿았어요. 그러면 풍속 가장 빠르죠. 이때가 태풍의 눈벽이 닿은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오면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듭니다. 풍속이 줄어들다가 자, 태풍의 눈을 이제 벗어나요. 태풍의 눈을 벗어나다가 다시 태풍의 눈을 벗어나다가 이렇게 태풍의 눈벽이 다시 이렇게 P에 도달하면 자, 풍속이 일단 증가하죠. 풍속이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벽이 다시 P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풍속이 다시 최대를 이루고요. 그리고 태풍이 눈벽이 다시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풍속이 감소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 변곡점 지점이 바로 태풍의 눈벽을 통과한 두 지점이 되겠습니다. 눈벽을 통과한 두 지점이고요. 이곳은 뭐예요? 태풍의 눈이 통과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형, 태풍의 눈이 통과했을 경우에 개형이 조금 풍속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나타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태풍이 이동할 때 수온도 변한다고 합니다. 이 수온 왜 변하는지 우리 다음번에 에크만 나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층에서 바람이 이렇게 지속적인 바람이 불게 되면 전향력에 의해서 우선 표면에 볼게요. 표면에서는 전향력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편향돼서 표면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게 표면 해류예요. 해수면에서 흐르는 해류. 이 각도가 약 45도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약 45도 각도로 편향되어서 왜냐하면 전항력이 작용하니까 전항력은 직각 오른쪽 방향, 이동 방향이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항력이 작용하죠. 전항력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 45도 각도로 편향되어서 표면 해류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표면에서 이렇게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표면 해류에 영향을 받아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이 표면 해류에 의해서 해류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해류가 이런 식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흐르게 돼요. 하지만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 표면 해류보다는 그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좀 저항력이 강해서 에너지가 좀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일단 표면 해류에서 해류가 전파가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전파가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해류의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면 해류와 같은 방향으로 모두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표면 해류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편향되어서 흘러요. 왜냐하면 전항력 때문에요. 그래서 표면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표면 해류가 흐르니까 나도 따라서 이렇게 흘러요. 나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데 표면 해류 이동 방향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는 수심이 좀 더 깊은 해류도 위에 있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게 되는데 위에 있는 해류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왜냐하면 전항력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 방향으로 편향되어서 해류가 흐르게 되고 또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편향되어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류의 이동 방향이요. 표면 해류의 이동 방향의 정반대가 되는 곳까지 깊이가 있어요. 자, 이 깊이, 표면 해류의 이동 방향의 정반대가 되는 곳까지 이 깊이가 있죠. 자, 우선은 이 깊이를 뭐라 하냐면 정반대가 되는 해류가 흐르는 이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찰 저항 심도와 해수면 사이의 2층을 에크만층 혹은 마찰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 지금 해류의 속도가 되게 다양하죠. 해류의 방향도 다양하고 해류의 속도도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해류들의 속도와 방향을 평균 내면은 무슨 방향으로 해류가 이동할 거냐를 궁금해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마찰층 내에서 전체적인 이 해류의 이동 방향 있죠? 이 해류의 이동 방향을 평균 내었을 때 평균적인 이 해류의 이동 방향, 그것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층 내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고요. 에크만 수송 방향은요, 바람의 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인 것을 에크만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에크만 수송 방향입니다. 제가 표면에만 그랬지만 이 에크만 수송은 전체적인 이 마찰층 자체가 평균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찰층 내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이 바로 에크만 수송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이 표층 해수라는 놈이 이렇게 이 표층 전체가 수송이 된다라는 거죠.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태풍이 지나갈 때 수온이 달라져요. 자, 태풍은 저기압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기압이니까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랬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에, 자, 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고요? 에크만 수송이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에크만 수송 발생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발생하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해수들이 전부 다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있는 해수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해수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이 해수 채워주기 위해서 하층에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수면의 수온이 어떻게 돼요?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해수면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태풍의 중심 부근이 지나간 거죠. 지나갈 때 수온이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이유가 바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표층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태풍의 이동에 따른 날씨 변화 우리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학습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었는지 문항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저기압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이에요. 그림은 잘 발달한 태풍의 물리량을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BC는 해수면상의 강수량, 기압, 풍속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 보자마자 바로 다 떠올릴 수 있어야죠? 앞에서 우리 이 그래프 모두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기압분포 이렇게 학습했고요. 중심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죠. 자, 풍속분포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에서 감소한다 학습했고, 강수량 분포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타난다 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보자마자 각각이 어떤 물리량에 해당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A는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A는 뭐예요? 그렇죠, 풍속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풍속이 가장 강한 이 지점이 뭐예요? 이 지점이 태풍의, 그렇죠, 눈벽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 부분, 눈벽 안쪽 영역, 이 부분을 태풍의 눈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B는 뭐예요? 계속해서 감소하잖아요. 중심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 물리량, 바로 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C는요, 지그재그죠?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반복하다가 태풍의 눈 부근에서 거의 0인 이 C는 맞아요,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파악했으니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B는 강수량이다. 아니요, B는 기압이라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지역 기억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자, 지역 기억을 볼게요. 기억은 지금 태풍의 눈벽에 위치하죠. 자, 그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 강수량이 많습니다.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저근연구를 발달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상승기로 나타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우선 첫 번째는 강수량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눈벽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 통해서 어떻게 풀이를 하냐? 우선 강수량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강수량이 많으니까 저근연구를 발달했을 것이고 상승기로가 발달했을 것이다를 풀 수 있죠. 눈벽의 특징. 자, 여러분, 지점 기역은 태풍의 눈벽에 위치합니다. 눈벽 부근에 위치하는데 눈벽의 특징 뭐였어요? 우선 첫 번째, 강한 상승기로 나타난다고 바로 나왔죠. 강한 상승기로 나타나고, 그래서 저근연구로 나타나고 바람이 등하성과 거의 나란하게 원형으로 분다라고 했죠. 자, 어쨌든 눈벽에서는 강한 상승기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 선지, 자, 니은 선지 상승기로 나타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1기도에서 등압선 간격은 지역 디귿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조밀하다. 자,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빠르게 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풍속이 디귿이 니은보다 빠르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풍속 분포 이겁니다. A인데 A에서는, 자, 디귿에서는요 풍속이요 이 정도고요. 그리고 니은에서는 풍속이 이 정도네요. 자, 누가 더 빨라요? 니은에서 더 빠르죠. 근데 디귿이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2022학년도 대수능 8번 문항입니다. 이것은 온대저기압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칸은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이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 촬영한 가시 영상의 태풍의 이동 경로, 태풍의 눈의 위치, P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기역과 니은이 기압과 풍속 중 하나래요. 그러면 뭐가 기압이고 뭐가 풍속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자, 우선은 앞서서 우리 기압 분포와 풍속 분포를 그렸습니다. 우선은 태풍의 중심이 이 관측소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기압 자체는 이렇게 낮아졌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풍속은 높아졌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낮아졌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 니은이 뭐라는 거예요? 이 니은이, 그렇죠, 기압 분포가 되겠고요. 그리고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 기역이요 풍속 분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P는요, 지금 이동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니까 P는 무슨 반원? 태풍의, 그쵸,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기역, 기압은 기역이다. 아니요, 기역은 풍속이라고요. 틀렸죠. 니은, 가해 기간 동안 P에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자, 가해 기간 동안 P에서 풍향 안전반원에 위치했네요. 안전반원에서 풍향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되겠고요. 디귿,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것이다. 자, 지금 나의 영상에서는요, P 위에 태풍의 눈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P 부근을 이미 지난 이후예요. 자, 태풍의 눈
가장 가까울 때 기압이 가장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태풍의 눈이 통과한 시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나 그림은요, 태풍의 눈이 P를 통과한 이유니까, P 부근을 통과한 이유니까 나는 이 시점이 되겠네요. 이 시점이 나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풍속이 최소인 지점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시기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택가 되겠죠.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열대적 기압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수능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상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